이유 없는 미움이 가장 무섭다는 말 다들 아시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싸우거나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잘 보이고 잘 지내보려 노력해도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뭐 미워하면 하는 대로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죠. 제대로 된 복수를 하면서요. 제 복수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기에 2달 정도 30대 후반으로 그리고 3달 뒤에는 40대로 접어드는 중년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살면서 가장 황당한 경험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또 동시에 제대로 된 복수까지 했기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예쁜 외모로 인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주목을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예쁘면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니 대부분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이 말처럼 제가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 그런 외모와는 다르게 늘 소극적이었고 제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워낙 예쁜 외모 덕에 첫 학기가 되면 친구들은 저에게 관심이 쏠렸고 아는 척하며 이것저것 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전 그 친구들의 농담이나 관심을 다 받아줄 만큼 외향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기가 조금 지나면 학교에서도 어울리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말도 별로 없는 그런 아이였죠. 오늘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 어디 보자. 그래, 은진이. 오늘은 은진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 저요? 네, 네. 자, 은진아, 15페이지 첫째 줄부터 읽어줘. 우, 우리나라의 지형은... 아, 잠깐. 이건 목소리가 더 큰 친구가 읽어주면 좋겠다. 은진이 뒤에 정수가 한번 읽어볼까? 은진이는 나중에 부탁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발표는 당연했고 교과서를 읽어주는 일도 선생님께서 읽으라고 시켜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을 더듬기 일쑤였고 목소리는 마치 염소처럼 떨렸고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은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면 그때야 친구에게 답을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친해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다들 이런 저를 보면 떠오르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분명 있을 거예요. 반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요. 그게 저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늘 고민만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내면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해줄까? 말만 하고 다들 딴짓하면 어쩌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늘 이야기를 하는 건 포기해야 했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제 성격도 생각보다 괜찮긴 했어요. 아이들과 어울리고 섞이게 되면 뭐든 다 흐지부지 해결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니까요. 선생님 역시 도움을 많이 주셨기도 하고요. 어렸던 나이이니 친구들 역시 다른 편견 같은 건 가지지 않고 다가와 함께 놀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2차 성징이 오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다가오게 되는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였어요. 외모에 유독 관심도 많고 이성에 눈을 뜬 나이이기도 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여전히 소심하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짝꿍이 제 그런 성격을 간파했는지 무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꾸 제가 작성한 노트 필기를 베껴가고 쪽지 시험도 답을 대놓고 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너무 불편했지만 한두 번 하면 그만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겼는데 그 한두 번조차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할 용기가 절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 저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된 것이었죠. 매일 밤 집에 자기 전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내일도 학교 가면 또 사회 쪽지 시험 보여달라고 하겠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일은 한번 이야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해보자.
밤새 뒤척이며 고민을 해 마음을 굳게 먹고 난 후에 학교를 가도 막상 친구의 앞에 서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치 노트를 보여주는 셔틀처럼 저는 매일매일 노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적어주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지내게 되어버렸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 당연했지만 나만 조용히 하면 별 일이 없을 줄 알고 참으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 이후에 매우 큰 일이 되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날은 중간고사를 보기 전이었는데 수행평가를 본다고 했어요. 당연히 짝꿍은 제 것을 다 베꼈고 그 결과는 같은 점수 그리고 같은 문제를 틀리게 된 것이었어요. 정답 역시 이상하리만큼 똑같았고요. 그 결과를 확인한 선생님은 짝꿍과 저를 불렀고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사실 매일매일 지은이가 제 노트도 베끼고 시험지도 베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고요. 친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꿈뻑거리기만 하는 저를 보더니 선생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지은아, 너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구나. 너도 뭐 억울하거나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해봐. 괜찮아. 분명히 선생님께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내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릴 뿐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제가 친구 노트를 베끼고 시험지까지 컨닝을 하게 된 사건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 답답함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완벽하게 바뀌게 된 건 성인이 되어 겪게 된 사건 덕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한 후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던 제가 편입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워낙 예쁜 외모와 남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늘 친절하게 웃고 지냈던 게 문제였는지 저에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과 유독 친하게 그리고 가깝게 다가왔었어요. 당시 저는 선생님이니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친절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선생님 역시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좀 더 공부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좋아 학원에서는 누구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 학원 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저를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과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이미 학원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학원 수강료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웃음을 판다는 소문이 났고요. 한마디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의 아내분이 직접 학원으로 찾아와 절 찾게 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말 그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날이기도 해요. 너니? 너가 정은진이야? 아, 네. 제가 정은진인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 네가 꼬리친 선생님 아내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정에 있는 선생님한테 꼬리를 쳐. 학원에 이런 질 낮은 애들을 받는 게 맞아? 어? 그런 거야? 선생님의 아내라는 분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상간녀 취급을 하며 달려와 불같이 화를 내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막 쏘아대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누명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넘어간다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이에 태어나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억울함도 호소했죠.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원하시다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급하게 그동안 나눈 대화를 포함해서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증거들을 모두 다 선생님의 아내에게 공개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나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세상이 사람들이 들어주는 경험을 했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무조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180도 변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과 함께 누구보다 외향적이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물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외모에만 관심이 많아 다가온 남자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당한 일들이 많았기에 남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저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대학 생활에 집중을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취업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퇴근을 하면서 들렸던 편의점에서 사장과 실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오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훔쳐가셨으면 왜 계산을 까먹고 그냥 가셨냐고요. 그런 게 절도지 뭐가 절도예요. 알만한 양반이 이러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오해인데 아니고 오해면 제대로 말씀을 해봐요.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오해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남편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도왔어요. 사장님, 제가 아까 같이 들어와서 구매하는 것부터 쭉 봤는데요. 이분 정말 훔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뭐요? 아가씨가 직접 봤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둘이 한패인 거 아니야? 짝 먹고 그러려는 거 아니냐고? 에이, 사장님, 이게 뭐 얼마나 한다고 짝까지 이뤄서 사기를 쳐요. 정 의심스러우면, 저기 CCTV 있네요. 저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네요. 내 말에 사장님은 머리를 탁 치며 확인했고, 그렇게 오해를 풀 수 있었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첫 인연이 되었고, 그렇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저에게 아주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마음 표현을 하는 법도 모를 정도로 바보 같은 남자였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제 모습과 같아 보여서 관심이 갔어요. 우리는 결국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결혼을 할 당시 처음 시어머니를 소개받던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제가 많이 딸린다는 생각이 기본 전제로 깔렸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결혼을 할 당시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금전적 요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일로 저희 부모님 역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한 해 만에 엎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할 운명이었는지 저희는 잘 조율을 해나가면서 해결을 하려 노력했고 결국 결혼까지 힘들게 골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해 곧바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대리 효도를 바라는 시어머니가 많다는 건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서 충분히 봐왔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게 저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기도 하고요. 바로 제 경우가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시집살이의 표본이었기 때문이었죠. 결혼을 하고 막 첫인사를 하러 시댁으로 갔을 당시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곱상한 외모에 마르기까지 했던 제가 자신의 아들을 홀려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 봐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아유,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예쁘면 뭐해. 그렇게 말라서는 뭐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 여자 보는 안목도 참 답답하다.
결혼 후 첫 인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바로 제가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 말 다 했지요. 하지만 저 역시 할 말은 하며 살기로 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진 않았어요. 정말 불편하게 들렸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 저도 나름 야무지고 잘 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어이가 없네. 내가 언제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니?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러니까 푸념식으로 한 말이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또 우리 아들만 잡을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럼 제가 오해를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바꿨고 저는 그 말에 답을 하면서 웃었어요. 아마 한 방 먹은 기분이었겠죠. 이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시어머니 외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가씨였죠. 남편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렸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아가씨는 나를 처음 본 후 알게 모르게 비꼬는 듯한 표정과 말투를 하며 대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모를 리 없었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딱 맞는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아가씨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대면서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벽을 쳤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사이에 은근한 왕따처럼 지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에 저 역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어요. 적어도 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될 사건은 발생해버렸고 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 위기에 이르게 됐죠.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 환갑 생신 준비에서 생겼어요.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 생신을 기억은 했지만 직접 준비를 하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이번 주 금요일 어머님 환갑이시잖아. 내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건 좀 힘들고 그 대신 내가 정말 맛있고 좋은 식당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 아가씨랑 같이 식사하자. 그래? 엄마가 직접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이야기해 볼게. 남편이 잘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건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얘, 아들한테 전달받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했어. 어디 외식하자고 했다면서? 네, 어머니. 제가 일을 하니 음식 준비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 대신 정말 좋은 곳에서 생신 기념해드리고 싶어서요. 아가씨도 같이요. 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했어. 결혼을 했으면 첫 생일은 무조건 집에서 차려주는 거라는 거 안 배웠니? 됐고, 긴 말 하나마. 나도 며느리가 차려준 환갑상 좀 받아보자. 직접 차려다오. 네? 어머니 그치만 환갑은 평일이고 회사를 빼고 무리예요. 그럼 평일엔 식사 같이 하시고 주말에 제가 따로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생일을 지나서 챙기는 거 봤어? 얘 정말 답이 없네. 아무튼 직접 안 해주면 나 환갑 안 하련다. 기분 나빠서 원. 끊는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불쾌한 티를 내가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전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 편을 들어줄지 알고 말했는데 남편의 돌아오는 말은 오히려 짜증 가득한 답변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 안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말해도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첫 생신의 환갑이기도 한데 네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잖아. 뭐?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해주기 싫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 일도 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니까 그렇지. 그거 가운데서 조율도 못 해줘?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와 이야기를 하는 게 불쾌하다는 듯이 제 말을 무시했고 본인들끼리 준비를 하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 역시 화가 잔뜩 났고 저 역시 알아서 하라는 마음으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엄마로 인해 한 소리를 듣게 되면서 결국 음식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친정 엄마 도움을 받아가면서요. 내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위해 연차도 쓰고 엄마 도움도 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도리는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생신 당일이 되었고 음식 준비를 모두 다 마친 후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가씨까지 모두 다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모르는 얼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얼굴이었기에 가족이 아님을 직감했죠. 이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여자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를 안다는 듯 아는 척을 하며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알고 보니 아가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고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긴 했죠. 굳이 가족 행사까지 참여하고 있는 게 평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아가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니 의심을 하지 않았고 환갑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 준비를 하느라 고생했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 없으셨고 오히려 반찬 가짓수가 적다면서 불만만 표현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말이 서운했지만 꾹 참고 식사를 하려 하고 있었는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술을 뜨자마자 바로 뱉어버리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은 일이었죠. 예, 국이 이게 뭐니? 비리고 짜고 너는 그 쉬운 미역국 하나 못 끓이니?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오래 끓여서 그런가 봐요. 제가 물 넣어서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무슨 생일상을 이렇게 짜게 만드니? 뭐 오래 살지도 말라는 거야 뭐야? 입맛 배렸다. 못 먹겠어. 시어머니는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인상을 쓰고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나선 건 의외로 아가씨 친구라는 그 여자였어요. 엄마, 에이 주은이 왜 그러세요? 짜면 물 넣어 드시면 되죠. 내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럴까봐 내가 엄마 좋아하는 크림새우도 만들어 왔어요. 이것 같이 드시면서 기분 푸세요. 그래? 역시 우리 지은이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가져왔대?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말에 얼굴이 펴지면서 못 이기는 척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던 마음이 들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린 음식이고 며느리는 저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서운하네요. 뭐라고? 아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야 내가 기분 좋게 먹지. 이걸 먹고 병 걸리라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 상황에서 남편도 묵묵히 식사만 할 뿐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집에서 객식구는 저 하나인데 이렇게 무안을 주는 상황들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유라도 있는 시집살이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제가 며느리이고 저 아가씨가 남이에요. 제가 연차까지 내면서 엄마 도움까지 받으면서 음식 해드렸는데 이런 취급을 하세요? 뭐? 너는 집에서 시애미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니? 주는 거 없이 미운 걸 어떻게 하니?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엄마밖에 몰랐는데 그런 아들을 뺏어갔으면 아들만큼은 나한테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집에.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더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집에서 바보처럼 지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향한 곳은 친정이었고 더는 이런 취급을 받으며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웃긴 건 남편은 저를 끝내 잡지 않더라고요. 친정에 도착을 하자 엄마와 아빠는 저를 보며 놀랐고 왜 왔냐며 채근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엄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야. 다시 집에 가서 싸워. 그래야 네가 할 말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가? 이런 취급받고 왜 가? 못 가. 저는 엄마의 말에 서운함이 몰려왔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모두 듣고는 아빠는 더 참을 수 없으셨는지 집으로 보내려 타이르는 엄마를 말리시더라고요. 가지마. 당신도 그만해. 지금 들어보니 주는 거 없이 밉대잖아 우리 딸이. 어디가 미워? 이렇게 예쁜 딸이 어디 있다고. 다시 찾아와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보내지 마. 아니 그래도 애들 이러다 갈라서면 엄마 나 갈라서도 상관없어. 이런 취급받고는 못 살아. 아빠 말대로 안 갈 거고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저는 그날부터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곧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긴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기다렸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오지 않았고 점점 화가 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연하게 집 앞 카페에서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커피 한잔 하려고 들어간 곳에서 남편을 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났어요. 나 데리러 왔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오고 여기 있는 건가? 바보같이.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용기가 없어 오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아는 척을 하면 용서를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몸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더 빠르게 걸어 남편의 앞에 앉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머리가 긴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촉이 발동했고 모르는 척 뒤쪽에 서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오빠, 언니도 그때 이후로 집 나가서 연락도 없다며. 그럼 더 이상 부부 아닌 거 아니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원래 부부도 아니지 뭐. 네 말대로 정식 부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내 생각을 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 기다려봐. 내가 해결을 한다고 하잖아. 일단 여기 온 김에 와이프랑 이야기 좀 하고 넌 집 가서 기다려. 내가 잘 해결하고 연락할게. 남편의 말에 여자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 모든 대화를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딱 맞더니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내가 집을 나간 것을 기회로 빠르게 관계 정리를 독촉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좁은 카페 안에 뒤돌고 있던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고 곧바로 뒤돌아 깽판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 마음을 꾹 누른 채 집으로 빠르게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초인종을 눌렀고 2주 만에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이 상황을 모두 다 듣고 온 저는 정색을 하며 당장이라도 꺼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전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보자마자 웃었고 본인이 예상한 모습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저를 보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한결 긴장이 풀어진 채로 말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엄마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책임지고 할게.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자. 응? 뭐 이제 와서 미안해. 자네는 우리 딸이 이렇게 당할 동안 뭐 했나? 옆에만 있었나? 그거 참 실망이네. 아빠는 화가 난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고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말을 말리며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얼른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올 명분은 남편이 왔으니 됐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그 둘을 위해 무조건 이 결혼 생활에서 빠져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온 저를 남편은 상당히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를 갈며 준비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과 화해를 하는 척만 했을 뿐이지만
시어머니를 찾아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 그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기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그날 행동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했거든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집 시어머니에게까지 제가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남편은 은근히 말끝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온 거 엄마도 알고 있어. 오늘은 기분 좀 괜찮으면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은근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왜?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시대? 노인네가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엔 당신이. 글쎄,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네. 이해해줘. 남편은 은근히 제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해 화해를 하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양심도 없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모른 척했고 아가씨에게도 연락이 왔기도 하지만 저는 연락을 무시했어요. 이대로 사이가 완벽하게 틀어져서 다시는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원수 사이가 된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세상에는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존재를 하나 보더라고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금세 기운까지 차렸다고 하시길래 정신이 좀 돌아오면 그때 사람의 도리로 인사는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남편은 쓰러진 당일 시어머니를 보러 달려갔지만 저는 회사 야근으로 인해서 가지 않았고 이후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괜찮아졌다고 해도 좀 가보려고. 아, 그래? 괜찮아지셨대? 다행이네. 그래, 당신은 아들이니까 가봐야지. 나는 일도 많고 해서 좀 나아지면 내가 시간 내서 찾아가 뵐게.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나만 오늘 다녀올게. 남편은 당장 함께 가지 않는다는 제 말을 듣고 소심한 마음에 따로 불만 표시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일 마치고 간다고 했으니 할 말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 점심시간을 따로 내 시어머니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막상 도착해 시어머니를 뵈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고요. 초기 대응이 좋아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입원을 좀 오래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간병인처럼 보이는 분이 짜증을 내며 짐을 싸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간병인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꼬장꼬장한 양반은 처음 보네. 돈을 안 벌고 말지 더는 간병 못해요. 본인이 똑바로 못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트집을 잡아. 나도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꼬장꼬장하고 예민하기로 유명해서인지 고작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도 이미 간병인을 무려 5이나 갈아치우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간병인에게 표독스럽게 부리면서 다 쫓아내고 있었더라고요. 저렇게 성격이 못된 양반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아직 건강하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이런저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병실로 들어섰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너는 내가 쓰러진 지 언젠데 이제 보러 오냐?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지금 오는 게 정상이야? 어머님이 저 기다리실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빴어서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화내신 거 보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짜증을 넉살로 받으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무시를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됐고, 간병인이라고 오는 사람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너만큼 수발 잘 드는 애가 어디 있니? 잔말하지 말고 직장 그만두든지 휴가를 내든지 하고 와서 내 수발 좀 들어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꾹 누르며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네? 제가요? 어머니 설마요. 제가 자식도 아닌데 왜 제가 와서 해야 해요? 제 일까지 다 포기하면서요? 저 일하잖아요. 아가씨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가씨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며느리로 한 게 뭐가 있다고? 귀한 내 딸을 고생시키라고 하냐? 염치가 없어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출가 외인이라고 네가 해야지 누굴 시키냐고. 제 말에 발끈해 화를 낼 시어머니의 반응을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관으로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지 종으로 온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딱 한 분만 더 만나보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정말 고급 인력 하나 알거든요. 계속 보셨던 간병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실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냥 네가 하면 되지. 무슨 또 온다고. 데리고 와봤자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래, 정 그러면 이번에도 별로면 네가 직장 관두든 하고 와서 간병하는 걸로 하는 거다. 딴 말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요. 당연하지요. 일단 내일 보내드릴 테니 오늘만 좀 참으셔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잔뜩 짜증이 났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보였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약속한 간병인을 보내드렸죠. 그 간병인은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그 어떤 간병인보다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줄 사람이었으니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간병인을 보더니 정말 크게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간병인이라며 오니 당연히 놀라실 수밖에 없긴 했겠죠. 그리고 정확히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병원은 저희 시어머니와 상간녀 간병인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병실 앞에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마치 이곳은 응급실의 아비규환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쇼타임이 시작되었고요.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 그리고 나를 능멸하면서 바람을 피운 상간녀와 상간녀의 비밀까지 모두 다 밝히면서 말이죠. 남편이 어떤 여자와 저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상간녀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탐정이라는 합법적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합법 탐정 시설을 찾아가 남편의 상간녀 정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화가 났어요. 남편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에서 저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본인이 며느리인 듯 시어머니를 달래며 크림 새우를 가져와 음식 대접을 하던 아가씨의 친구라고 소개를 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아가씨의 친구이니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났죠. 아가씨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한 돌싱이더군요. 이 두 사람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결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계 시작되면서 놀라운 건 남편분의 동생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아가씨가 남편이랑 상간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는 건가요? 네, 셋이 함께 만나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관계를 숨기면서 만나나 했는데 동생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손잡고
스킨십 할 건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정도면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탐정 사무실에서는 확보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두 남매가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신의 친구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 감아주고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관계를 방관해 왔다고 하니 상당한 분노는 물론이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탐정 사무실을 통해 들었을 때에는 화가 나 주체를 할 수 없었지만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꾹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먹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본인이 아주 가까운 상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아가씨에게 절대 들키지 않고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속이 썩는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병문안을 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직후 저는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아가씨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니 좀 의아한 듯 했지만 이내 수락했고 제가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가 도착을 하니 그곳에는 역시 제가 예상을 했듯 그 상간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운 척을 하며 곤란한 눈빛을 보내니 아가씨는 이야기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번에 한번 봤죠. 제 친한 친구. 가족 같은 사이라서 우리 집 사정 다 알거든요. 언니 안 불편하면 같이 듣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요? 저야 뭐 상관없다면 불편할 이유 없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워낙 가족 같은 사이라.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간녀는 저희 부부 이야기가 궁금했던 건지 아가씨에게 제가 연락을 했다고 하니 무조건 쫓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간녀와 아가씨를 보며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시작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간병인들을 다 거부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어머니가 다 필요 없고 저랑 있기만 바라시네요. 어머니는 제가 정말 좋은가 봐요. 어쩌죠? 저는 일부러 상간녀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상간녀는 살짝 신경이 쓰이며 짜증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머님 비유 맞출 사람은 저뿐이라고 하니 제가 어머님 곁에서 해야 하나 고민인데 그런데 아가씨도 아시죠? 제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디 괜찮게 케어해줄 그럴 믿을 만한 분 구할 수 없을까 싶어요. 아가씨 주변에는 혹시 없을까요? 남편도 매일 저녁이면 들린다고 했긴 했는데 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제발 상간녀가 제 발로 제가 놓은 덫에 걸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단순했던 것이지요. 저기 혹시요. 네? 무슨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을케분 대신해서 어머니 간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다들 바쁘고 그러신데 전 한가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친해서 어쩌면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지은이 네 생각은 어때? 네가? 너 괜찮겠어? 우리 엄마 보통 아니야. 그럼 내가 어머니 한두 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어머, 아가씨 친구분이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주면 전 너무 고맙죠. 곧바로 반응이 오는 상간녀를 보니 이렇게 간절할 정도로 남편과 살고 싶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시 표정을 바꾸며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간병인을 자처하는 상간녀로 인해 깔끔하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러운 간병인으로 상간녀를 선물처럼 보내게 된 것이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왜 소란스러웠는지 전혀 감도 안 오시죠. 제가 탐정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또 다른 비밀을 하나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처음 간병인으로 간 상간녀를 보며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좋아했지만 정확히 30분 후에는 제가 들어가 모든 사실을 다 공개해드렸으니까요. 어머니, 아가씨 친구분이 오니 반가우시죠? 인사하세요. 아드님 세컨드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우리 딸 친구야. 너 또 이상한 소리 해서 내 속 긁으려고 하니? 그럴 리가요. 이분이 제 속을 긁으면 긁었죠. 남편이랑 결혼 직후부터 불륜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이혼도 종용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은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탓에 아직 결정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반응도 하지 못했고 놀란 상간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죠. 정말 찐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간병인까지 자처해서 시어머니 환심까지 사려고 하시고 어머니 이렇게 며느리 하고 싶어 하는데 이참에 며느리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처음 제 이야기를 듣고 멍하게 있던 시어머니는 이내 표정이 변하더니 저에게 잔뜩 화가 난 표정을 하더니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뭐 예상은 한 반응이었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내 아들이 바람났다고 나 한 방 먹이려고 이런 짓거리 꾸민 거야?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났겠니? 행동 거지를 똑바로 했어야 바람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남자 바람 나는 건 다 여자 탓이야. 누구 탓을 해? 이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미친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완벽하게 생각 정리가 됐어요. 물론 저런 반응을 보일 걸 알았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운 아들을 두둔하며 저를 쓰레기 취급할 것이라는 생각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길 바라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오만 정이 다 떨어졌고 이젠 속상해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 말을 듣고도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좀 반전으로 제 편 조금만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이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셔도 제가 바꾸려고요. 이혼 준비할 거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녀 너한테도 청구할 거 있으니 딱 기다려. 뭐? 이혼?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인 것도 모르고 날뛰는 꼴 봐라. 그래, 어차피 너 없어도 우리 아들 좋다는 여기 있지 않니?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봐라.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 너만 변호사 쓸 줄 아냐? 우리도 쓰면 돼.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기고만장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저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 상간녀와 남편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나눴던 대화를 녹음했던 녹음본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녹음을 생활처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상황만 되면 녹음을 했는데 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녹음을 틀었고 그 내용은 상간녀가 시어머니를 아주 심각하게 험담하는 내용과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노리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어머니, 새로운 며느리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재산이나 제 전 남편에게 넘기길 바라는 것 같네요. 이대로 새로운 며느리가 좋으세요? 아니, 이건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의외고 이건 모함이에요. 저 오래 봐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뭐 앞에선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녹음엔 다 들어가 있네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녹음을 듣고 난 시어머니의 타겟은 제가 아닌 상간녀에게 돌아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어디 하나 불구 안 된 게 아쉽다는 거야? 이 미친년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남의 재산에 탐을 내? 너 뭐하는 년이야? 뭔데 내 아들 꼬여내서 이혼남 만들어? 쟤도 아니지만 너도 아니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상간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내 몸을 일으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말 그대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상간녀는 결국 시어머니 환심을 사려다 속내를 들킨 후 제대로 응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 대신 상간녀 머리를 다 뜯어주시니 뭔가 대리 해소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의 일은 제 알바 아니니 저는 유유히 퇴장을 했어요. 제가 제 손으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 기획하고 만들어낸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후련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은 해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몸도 마음도 나눈 사람을 어떻게 믿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하며 살 수 있겠나요?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살 순 없겠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저는 전 남편도 상간녀도 그리고 저를 이유 없이 미워만 하던 시어머니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후련해요. 전 남편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원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던 덕에 이혼 소송처럼 복잡한 법적인 과정 없이 헤어지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참 편리한 제도였더라고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였기에 따로 진행했고요. 바람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여기저기 소송을 하니 전 남편은 황당한 듯 찾아와 말했어요. 야, 너 웃긴다. 우리가 부부야? 법적 부부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청구를 해?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건데 힘 빼지 마. 내가 이길 거고. 알았어?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런 게 정보력이라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겁없이 바람을 피우고 날 배신했니? 법대로 하자. 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위자료 판결을 받고 난 후에 한 번 정도 찾아왔어요.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한 번 폭발하면 무섭다는 말이 있듯 집 앞까지 찾아와 돈을 못 준다며 깽판 아닌 깽판을 쳤고 저는 경찰을 불렀죠.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전 아가씨는 전 시어머니에게 상간녀임을 알면서도 모두 다 눈 감아주며 지냈다는 사실로 인해 난리가 한 번 났던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와 아가씨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하게 관계 정리를 했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자신의 재산과 집에만 몰두를 했던 전 상간녀와의 새로운 출발을 전 시어머니가 강력히 반대해 원하는 결말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후기가 궁금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겹치는 지인들이 있다 보니 듣게 된 이야기들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네요. 저는 40살을 앞둔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면서 제 일을 사랑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볼 의향도 있고요. 모두 다 그런 제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